지금 바로 냉장고 확인해 보세요. 이게 있다면 바로 버려야 돼요.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혹시 암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아마도 100%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암은 많은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고 한 번 걸리면 완치되기 정말 힘든 질병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는 사망 원인 1위로 암이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암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암을 예방하는 행동을 통해서 암 발생을 33%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위한 예방 행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암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정에서 음식과 관련된 암 발생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심코 보관했던 어떤 음식 용기에서 발암 물질이 나오는지 찾아보고, 두 번째로 암세포를 늘리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암을 다른 말로는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데, 보통 종양이라고 하면 신체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세포 덩어리를 의미하는데,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양성 종양이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이되지 않는 것에 반해, 악성 종양은 주위 조직에 빠르게 침투해서 성장해서 신체 각 부위에 확산되거나 전이돼서 생명을 위협하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악성 종양을 암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는 정상적으로는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의해서 분열 및 성장하고, 수명이 다하거나 손상되면 스스로 죽어서 없어져요. 이런 활동으로 전반적인 세포수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으로는 없어져야 될 비정상 세포들이 과다하게 증식이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해서 암을 형성하고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키는데, 이러한 상태를 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암은 대체 뭐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유전이나 생활환경, 스트레스, 음식 등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먼저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음식을 담는 용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는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데, 플라스틱 용기들을 살펴보면 1번부터 숫자가 그려진 삼각형 표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표기는 플라스틱의 원활한 분리 배출을 위한 이름표 역할을 하는 건데, 다 같은 플라스틱 같아 보여도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 잘 활용해야 돼요. 잘 알고 활용한다면 건강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고 발암물질이 나오는 특정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는 등의 실수는 면할 수가 있는데, 총 6가지 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게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예요. 생수나 음료병 등에 사용되고 박테리아에 취약해 재사용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음료수나 물을 사드시고 병이 아깝다고 다시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더구나 이걸 따뜻하게 드신다고 전자레인지 같은 곳에 넣어서 데워서 드시게 되면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고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잔뜩 나오니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고밀도의 플라스틱으로 나쁜 화학 성분이 배출되지 않아서 어린이 장난감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는데, 그만큼 안전하고 뛰어난 내열성으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고 반찬통으로도 쓰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고 HDP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흔히 많이 쓰는 랩, 필름, 지퍼백 등의 비닐 종류인데, 원래는 단단한 성질이지만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 배출돼서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음식이 남거나 보관할 때 랩이나 지퍼백으로 덮어서 보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오랫동안 보관할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겠죠. 저밀도 플라스틱으로 신축성이 좋고 투명의 비닐 장갑이나 휴대전화 보호 필름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 썩지 않고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해서 사용 안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반찬통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인데, 질량이 가볍고 질기며 내열성이 좋아요. 특히 열에 의한 환경 호르몬 배출이 거의 없고 발암물질도 거의 안 나오는 용기인데,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아기 젖병이나 반찬통, 보온병, 이불솜 등의 생활용품으로 쓰는 플라스틱이에요. 집에 있는 반찬통이 이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이 제품은 가벼운 질량으로 과자 봉지나 플라스틱 식기에 많이 사용되는데, 내열성이 약해 고온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므로 주의해야 돼요. 이 제품이 식품을 닫는 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한데, 열을 가하지 않으면 환경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아 괜찮지만, 조금만 열을 가해도 발암물질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반찬통이나 식품 용기 중에 이 용기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용기만 잘 구분한다고 암 예방이 잘 될까요? 당연히 더욱 중요한 것은 먹는 음식이에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고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태운 고기인데,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고기가 타게 되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린이 발생하게 돼요.
또한 이 고기를 구우면 생기는 염기에도 벤조피렌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되도록 고기를 구울 때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고기가 타서 생성된 벤조피렌은 기름을 타고 고기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탄 부위만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예방이 안 될 수 있으니 직화구이 같은 태우기 쉬운 방식은 안 하는 걸 추천드리죠.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주로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육류나 생선이 탈 때 발생하지만 누룽지 같은 것이 탈 때도 소량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햄, 베이컨 같은 가공된 고기죠. 가공된 고기에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가 있는데 이 가공육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화합물이 우리 몸 안에서 나이트로사민과 같은 발암물질로 변할 수가 있어요. 또한 고온에서 가공육을 조리할 때 아미노산이나 당, 크레아틴이 반응해서 헤테로사이클린 아민과 폴리사이클린 방향족 탄수화물 같은 방향성 물질이 생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가공된 고기에는 염분 함량도 엄청 많은데 이건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때문에 많은 소금이 사용되죠. 이러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위암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암 위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드셔야 돼요. 추가로 가공육에는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으로부터 유래한 햄철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햄철분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세포 손상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암세포가 생길 수가 있겠죠.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 다른 건강에도 좋은 음식도 가운데 굳이 먹을 이유가 없겠죠.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초가공식품이에요. 초가공식품이라는 건 분리단백질, 경화유, 고과당 옥수수 시럽, 향미증진제, 인공감미료, 증점제와 같은 산업가공으로부터 나온 성분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 시리얼, 냉동피자, 캔디 등등이 있겠죠. 2018년 영국 의학저널에 게재된 약 10만 5천 명의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먹는 비율을 10% 증가시키면 전체 암에 걸릴 위험이 12%나 크게 증가하고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11%나 증가하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초가공식품은 포화지방, 설탕, 소금이 많지만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적어요. 또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가공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발암성 화합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암뿐만 아니라 이 초가공식품 섭취는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을 포함한 많은 만성질환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서 사망 위험 증가도 관련이 있어요. 의사들이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겠죠? 이렇게 가공된 음식들 말고도 그냥 먹을 때는 몸에 좋은 음식인데 냉장고에 넣어서 먹으면 발암물질도 변하는 음식도 있죠. 무심코 냉장고에 이 음식들을 넣으시는데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을 변하는 음식은 어떤 물질일까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첫 번째는 감자예요. 깜짝 놀라셨죠? 지금도 냉장고에 감자 보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감자는 보통 오래 먹은 양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관을 위해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감자의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발생시키게 돼요.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감자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종이 상자 등을 이용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이라는 가스가 감자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늦춰줘서 함께 보관하면 더욱 좋겠죠. 혹시 지금 냉장고에 보관 중이시라면 상온에 일주일 정도 두는 것만으로도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감자를 조리하기 전 15분 정도 물에 담가 놓으면 이 아크릴아마이드를 만드는 성분이 물에 어느 정도 흘려 내려간다고 해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두 번째는 참기름. 참기름은 참깨를 볶은 후 압착해 짜낸 기름으로 특유의 고소한 향미를 가지고 있죠. 불포화지방산이 80%를 이루고 천연 항산화제인 세사몰, 세사몰린 등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한 식품인데 참기름에는 산패를 나가주는 일근한 성분이 풍부해서 짙은 병에 담아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참기름을 냉장 보관하게 되면 오히려 산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산패된 기름은 담배보다도 무려 1만 배나 많은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참기름은 가열점이 낮기 때문에 절대로 열을 가하면 안 되고 조리하면서 과한 열을 가하면 산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그렇다면 들기름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면 될까요? 들기름은 참기름과 반대로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돼요. 들기름은 상온에 보관하게 되면 참기름과 반대로 빨리 산패가 돼요. 들기름의 약 60%는 오메가3 계열인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이 상온에서는 쉽게 산패가 되기 때문에 만약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뇌혈관이 막혀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암 발생뿐 아니라 치매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겠죠.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네 번째는 마늘이에요.
거의 모든 요리의 감칠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재료인 만큼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늘은 수분에 굉장히 취약해요. 냉장 보관 시 자체 수분 함량 때문에 쉽게 물러져 곰팡이가 생겨요. 곰팡이가 생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 특히 껍질째 보관 중인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싹이 나고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꼭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또 껍질을 제거한 마늘은 다져서 냉동 보관하는 게 좋은데, 부득이하게 흑마늘로 보관해야 한다면 습기나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바닥에 소금이나 설탕을 깔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깔아서 냉장실에 보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소금과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변비가 심하면 기억력이 나빠질 수 있다. 이 말 처음 들으시면 깜짝 놀라죠. 화장실을 못 간 게 치매와 무슨 상관이야?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텐데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30만 명 넘게 조사한 연구에서는 변비가 있는 분은 치매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대요. 이유는 간단해요. 장이 막혀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 독소가 피를 타고 온몸, 심지어 뇌까지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화장실 스트레스가 두뇌 건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외의 사실을 출발점 삼아서 60대 이후 세대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변비 예방법과 식습관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해요.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80살 김할머니 얘기예요. 김할머니는 사흘에 한 번은 꼭 나오긴 해요 라고 웃으셨지만 막상 변이 나올 때마다 돌덩이처럼 딱딱해 고생을 하셨죠. 그런 날은 아랫배가 빵빵하고 기운도 없으니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셨대요. 그런데 더 문제는 오래 앉아 힘을 주다 보니 어느 날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하셨다고 해요. 배변 실신까지 올 수 있는 무서운 상황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하죠. 배출이 멈추면 독소가 쌓이고 독소가 쌓이면 온몸이 지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장이 원활히 미끄러지듯 움직이도록 윤활유와 따뜻한 진액을 채워주는 식단이 필수죠. 사례 하나만 더 볼게요. 70대 초반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입맛이 없다고 라면이나 식빵만 드셨어요. 이분은 물을 많이 마시면 되지라며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는데 결과는 더 심한 복부팽만이 생겼어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찬물이 급히 들어오면 장이 놀라 수축해 움직임이 오히려 느려져요. 어르신의 장은 마치 메말라 딱딱해진 행주를 계속 비틀어 짜는 꼴이 된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찬물로 소화기관을 자극하면 변은 더 막힌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습관이 훨씬 나아요. 물 200ml에 1001년 반 작은 술이면 충분해요. 뜨끈하게 데운 물이라면 더 좋고요. 이제 식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흔히 채소 많이 먹으면 시원해진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채소만 열심히 씹어도 배가 부글거리거나 변이 토막토막 끊어져 나오는 분들도 많죠. 이유는 간단해요. 나이가 들면 장 근육 힘이 떨어져 거친 섬유를 밀어낼 추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상추를 한 접시 먹고 나면 오히려 가스가 차서 고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한 문제를 풀 열쇠는 거칠지 않은 섬유와 좋은 기름으로 장안을 매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버터, 미역, 고추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먼저 버터 이야기부터 합시다. 이 기름은 콜레스테롤이 걱정인데 하고 망설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좋은 동물성 지방을 소량 섭취하면 담즙이 분비돼 장 연동 운동을 도와줘요. 아침에 커피를 드신다면 10g 정도의 무염 버터를 넣어보세요. 방탄커피라고도 부르는데 갑자기 많이 넣으면 설사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티스푼 하나부터 시작해요. 커피를 못 드시는 분은 간장 버터밥이 대안이죠.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버터 한 숟갈, 간장 반 숟갈 넣어 비벼 드셔보세요. 짭짤한 간장은 장벽에 기상난파를 올려주고 버터는 기를 미끄럽게 문질러주죠. 실제로 75세 송할머니는 이 메뉴를 아침으로 1, 2주간 드셨더니 딱딱하던 게 바나나처럼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다음은 고추장이에요. 고춧가루의 매운맛이 혈관과 장을 데워줘요. 매운 건 속 쓰려서 못 먹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티스푼 하나 정도만 반찬에 곁들이면 배를 따뜻하게 데우고 소화액 분비를 도와 변이 움직이도록 자극해 줄 수도 있어요. 특히 복부가 차고 배가 자주 더부룩한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68세의 전남 광양에 사는 오할아버지는 된장찌개보다 고추장 찍은 오이 안주하기 화장실 가는데 더 직방이다 라고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세 번째는 미역이에요. 미역은 거친 껍질 섬유 대신 미끌미끌한 젤 섬유가 풍부해서 변에 수분을 끓여들이는데 탁월하죠. 무엇보다 국물과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수분도 보충되고, 실제로 미역국을 일주일에 3번 정도 끓여 드시니 별다른 약 없이도 변이 부드러워졌다고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또 미역을 초고추장에 살짝 묻혀 드시면 고추장이 식초랑 시너지를 일으켜 장이 더욱 활기를 뜨니 금상첨화겠죠. 단, 짜게 드시는 분이라면 김이나 미역을 충분히 물에 불러 염분을 빼고 드세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였지만 어떻게 먹을까도 빼놓을 수 없겠죠. 첫째, 찬물 대신 따뜻한 수프처럼 먹는다. 시리얼이나 빵말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식사에 귀리죽, 들깨죽처럼 부드러운 묽은 음식을 한 사발 넣어보세요. 씹기 힘든 분들한테도 좋고 따뜻한 온기가 장을 풀어줘요. 둘째, 씹는 횟수를 늘려서 침샘을 자극한다. 30회 이상 천천히 씹으면 침속 소화 효소가 미리 작동하고 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셋째, 묵직한 한 끼보다 세끼 소식. 우리 장은 나이가 들수록 긴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챙기되 스스로 70%만 채운다 생각하시고 젓가락을 한번 내려보세요. 배가 너무 불러서 장이 처지면 연동운동이 둔해져요. 여기서 또 하나, 나는 물만 많이 마시면 빨리 내려갈 줄 알았는데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과도한 수분은 오히려 몸을 차게 하고 얼굴다리의 부종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면 충분하고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편이 좋아요. 특히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해서 탈수를 일으키니 커피 4잔 대신 물 3잔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 꿀팁이에요. 첫째, 발판 활용법. 변기에 앉을 때 15cm 정도 되는 발 받침대를 두시면 무릎이 배꼽보다 살짝 올라가면서 직장이 일직전이 되죠. 실제로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힘을 주어 변을 보시던 60대 여성이 발판 하나로 변 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듣기도 했죠. 둘째, 대장 셀프 마사지예요. 오른쪽 아랫배에서 시작해 갈비뼈를 따라서 왼쪽으로 그리고 왼쪽 아랫배까지 둥글게 시계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돌려주세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분만 해도 효과가 커요. 셋째, 복식호흡이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아랫배를 풍선처럼 부풀렸다가 내쉴 때는 풍선 절반만 남기고 갈비뼈를 살짝 조이듯 숨을 빼세요. 이렇게 보합이 유지되면 항문은 열리고 장은 부드럽게 눌려 자연 배변을 도와주죠. 영양제를 챙기신다면 산화마그네슘이나 비타민C 고용량이 변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연구도 많아요. 반대로 철분제, 칼슘제, 고단백 파우더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변비가 악화될 수가 있겠죠. 약을 드셔야 하는 상황이면은 약사님이나 의사와 상담해 변비를 완화할 대책을 함께 세워두세요. 나는 약보다는 음식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들기름 등을 주 3회 이상 챙기시기도 권해드려요. 그래도 내가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옥수수 통조림 테스트를 해보세요. 점심 통조림 옥수수 한 그릇을 먹고 알맹이가 며칠 후에 변에 섞여 나오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2, 3일 안에 대부분 빠져나오면 대장 통과 시간은 정상 범위, 4일을 넘어가면 장 운동이 다소 느린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가족과 동시에 해보면 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 재미삼아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는지도 알아두셔야 되죠. 매일 보더라도 변이 연필처럼 가늘거나 검은색, 선혈이 물어 나올 때, 복통이 새로 생기고 체중이 급격히 줄 때는 꼭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또 70대 이후 처음이라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두면 용종이나 협착 같은 구조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수술 없이 해결할 확률이 높죠.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왼쪽 대장에 협착이 있었는데 단순 변비라고 생각해 미루시다가 장 폐색 직전까지 가서 악화된 뒤에야 수술로 해결한 경우도 있었어요. 노인 변비는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실신이나 장 폐색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신호예요. 거친 채소만 많이 먹자는 옛 관념에서 벗어나 버터나 고추장, 미역처럼 장을 미끌거리게 하고 장을 깨워주는 음식과 따뜻한 소금물,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통해 장 속에 진액과 윤기를 한번 채워줘 보세요. 발판, 마사지, 복식호흡 같은 작은 습관이 약보다 강력한 처방이 될 수가 있죠. 무엇보다 오늘 화장실에서 편안했는가를 매일 스스로 한번 체크하신다면 장도 뇌도 더 오래 건강할 수가 있겠죠. 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되고 혈당이 쑥 떨어져요.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녹두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잘 알고 드셔야 돼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잘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어요.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데, 녹두의 놀라운 영양 성분들이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돼요. 녹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 녹두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우리 장에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줘서 장 건강을 개선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한테 녹두죽을 먹여서 몸에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도 풍부한데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성분인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녹두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 때문에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마늘과 함께 드신다면 몸이 찬 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겠죠.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인데 이뿐 아니라 마늘은 대표적인 항암 식품인 거 아시죠? 마늘에는 S알리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사멸시켜주는 효능도 있어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하죠. 이뿐 아니라 우리 몸의 지방 대사를 촉진해서 지방 분해를 통해서 체지방을 제거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능까지 있는 놀라운 식품이에요.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가 있죠.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늘 녹두밥을 지어서 드시면 되는데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려서 밥을 하시면 녹두 껍질의 거친 식감을 완화시키 편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녹두 빈대떡. 맛있는 이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은 영양학적으로도 탁월한 조합이 되는데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는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트립토판이나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돼요. 돼지고기가 이런 아미노산의 훌륭한 공급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지신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기력 회복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또한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은 피로회복과 신경 안정에도 효과적이에요. 철분도 풍부해서 나이가 들면 부족해지는 철분 보충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많아 동맥경화, 고혈압과 같은 이 혈관질환 예방, 아연,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도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녹두는 또한 혈당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당뇨 관리에도 좋은 식품이에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능을 줄 수가 있겠죠. 이때 팥과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들이 매우 높아져요.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죠.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 적도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5.9% 감소했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도 볼 수 있었죠. 팥은 쌀이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의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혈압 상승도 억제하는 효능도 있죠. 팥은 한의원에서도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사용이 되는데 팥의 풍부한 칼륨은 이뇨작용을 통해서 부종을 줄여주기 때문에 지방이 몸에 축적돼서 살이 찌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쉽게 붓고 살이 찌는 분들한테는 더욱 효과가 좋은데 한 실험에서 실험주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것도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녹두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에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의 열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이 완화되기도 해요. 다만 이런 찬 효능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평소 몸에 찬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겠죠. 위나장이 차가워지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복통이나 변비, 설사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마늘과 함께 드셔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이에요.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게 돼요. 녹두의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는 간 해독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해주고 우리 몸의 중금속과 독성 물질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거나 배출을 도와서 독성 완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하는 경우엔 상극이 될 수가 있죠.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많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면 녹두나 숙주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런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의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따라서 녹두의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 녹두 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없어지게 되겠죠.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의 영양 성분들은 풍부한데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녹두에 풍부한 칼륨이죠. 앞에서 얘기할 것처럼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 도움은 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간혹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녹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몸에 칼륨이 쌓이겠죠.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근육의 약화나 부정맥, 심장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깻잎은 이렇게 드셔야 치매도 예방되고 뼈가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식탁 위에 명약이라는 깻잎, 고기 쌈 싸 먹을 때도 먹고 깻잎 찜으로도 먹고 뭐 장아찌로도 먹고 여러 방법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드시는 깻잎인데 외국에서는 거의 드시지 않는데요. 깻잎은 우리나라에서 막 자주 드시는 채소라고 하는데, 깻잎에 대해 그럼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거의 칠순이 가까이 되셨는데 평생 그렇게 깻잎을 많이 드셨는데도 깻잎이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깻잎의 8가지 효능과 세척보관법,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깻잎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서 혹시 치매 증상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때 많으시죠?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깻잎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치매 예방이에요. 깻잎에는 치매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로즈마린산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로즈마린산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생화학적 화합물로 1958년 이탈리아 과학자가 허브 식물인 이 로즈마리에서 처음으로 발견해서 로즈마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로즈마린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깻잎에는 1g당 76mg의 로즈마린산이 들어있어서 로즈마리보다 약 7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로즈마린산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데,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뇌 속에서 뇌신경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해서 기억력,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죠. 치매 환자는 이 아세틸콜린이 쉽게 분해돼서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은데, 깻잎 속의 로즈마린산이 이렇게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랑 C, E 등이 풍부해서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뇌의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깻잎에는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 효과도 가지고 있고 뇌의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뇌의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깻잎의 섭취와 함께 부가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깻잎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보통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오는 확률이 많아지는데,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칼슘제를 복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약을 받아 복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깻잎에는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이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나 더 많이 들어있고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칼슘은 몸에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칼슘 영양제를 드셔도 효과가 약한 경우도 있어요.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비타민 K예요. 이 비타민 K는 칼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오스테오칼신은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깻잎은 다방면으로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데 놀라운 효능이죠. 깻잎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항암작용이에요. 깻잎은 강력한 항암작용 효과가 있는데 바로 깻잎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들 때문이에요. 특히 루테올린, 퀘세틴 같은 성분들은 암세포가 증식하고 전이 되는 걸 억제하고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자멸 기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 항산화, 항염증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암세포가 발현되는 것을 초기부터 억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고요. 임상 연구에서 특히 이 파이토케미컬은 위암, 유방암 등에서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어요. 또 고유감에 있어서도 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죠. 이렇게 항암작용이 있는 깻잎 꼭 기억하시고 암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깻잎의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깻잎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루테인은 눈의 망막에 축적이 되는 항산화제로서
함으로써 자외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죠. 그래서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필수적이죠. 또 이 깻잎에는 루테인 말고도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죠.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항산화 작용과 함께 눈의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깻잎이 눈의 노화 방지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 다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소화기능 촉진이에요. 깻잎 100g에는 식이섬유가 약 4g이나 들어있는데,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할 뿐 아니라 소화 기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또한 깻잎의 이런 효능은 음식물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서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해요.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담적병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죠. 담적 독소가 생기면서 전반적인 소화장애나 팽만감, 통증 등이 유발되고 위장관의 순환을 저해하는데, 깻잎의 식이섬유들은 이 담적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여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강력한 항균 기능이죠. 여러분, 이 깻잎에는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이 특유의 향을 나타내는 것은 페릴 알데하이드랑 페릴 케톤 등의 성분 때문인데, 바로 이 성분들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향균 작용을 나타내요. 또한 깻잎에 많이 함유된 로즈마린산도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데, 이 때문에 다양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마지막 일곱 번째 깻잎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와 조절이에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깻잎에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C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들은 백혈구의 활성화를 도와주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루테올린과 퀘세틴 성분은 이 염증 매개체의 분비 및 히스타민의 방출을 억제해서 면역계가 과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콧물이나 재채기, 가려움, 이런 알러지 증상 등을 완화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깻잎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깻잎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칼륨 또한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으니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길 바라고, 비타민 또 K가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이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처방으로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약의 효과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가볍게 드시는 정도는 무리가 없지만 과하게 드시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죠. 또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잔류농약이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잔류농약 수치가 깻잎, 상추, 부추 순으로 깻잎이 제일 많았대요. 그 이유가 있는데, 깻잎 뒷면에 보시면 까칠까칠한 잔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잔털 때문에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 애벌레, 벌레알 등이 잘 달라붙어 있대요. 그래서 깻잎은 특히 세척이 아주 중요한데, 세척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만 씻으면 절대 안 돼요. 깻잎의 상한 부분이나 검게 변한 꼭지 부분을 잘라주고 물에 푹 담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초를 조금 넣고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 후에는 깻잎 한 장 한 장씩 떼서 흐르는 물에 앞뒷면을 잘 씻어주시면 돼요. 뭐 세척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깻잎은 또한 금방 검게 돼서 보관하기 약간 어려운 채소인데, 보관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낮은 온도에 약하고 보관할 때도 수분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거든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깻잎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너무 탈탈 털지 마시고, 혹시나 너무 탈탈 터셨다면 지퍼백 안에 물을 살짝 넣으시면 돼요. 깻잎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러면 아래쪽에 고인 물에 깻잎의 꼭지가 살짝 잠겨 물을 흡수하게 되면 금방 시들지 않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문짝에 세워서 보관해 주시면 되죠. 냉장고 안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깻잎이 쉽게 상할 수가 있어서 바깥쪽인 문에 보관하시면 되는 거예요. 깻잎도 드시는 방법이 중요한데, 생으로 먹을 때도 물론 좋은데 찜으로 먹을 때 영양소의 흡수를 더욱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깻잎찜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깻잎을 준비하시고 양념장을 만들어요. 양념장은 고춧가루 1스푼, 간장 1스푼, 물 5스푼, 다시마 육수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설탕 1스푼, 매실청 1스푼, 들기름 2스푼을 넣어주고 양파 반 개를 잘 다져서 양념장에 넣어주신 다음 섞어주면 되죠. 들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향도 좋을 뿐 아니라 들기름에는 항염증의 효과가 좋은 이 감마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아토피나 피부 건조증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깻잎과 들기름을 같이 조리를 하면 깻잎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어요. 오늘 알려드릴 깻잎찜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건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잘 묻혀줘요. 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묻혀주시고 겹겹이 깻잎을 잘 넣은 다음에 랩으로 잘 덮어주시고 숨구멍을 뚫어주죠.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정도 돌려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두 번째 깻잎을 드시는 방법은 깻잎 두부 계란전이에요. 먼저 잘 씻은 깻잎을 채 썰어주시고 두부 반모를 면포에 걸러 물기를 짜주죠. 여기에 계란 2개를 넣어주시고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하시면 돼요. 잘 섞어서 그리고 반죽을 한 다음에 팬에다가 잘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같이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깻잎을 계란과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고, 깻잎의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에 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있는데요. 계란 노른자 속에 풍부한 콜린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켜 인지 능력 저하, 기억력 개선을 도와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두부에는 비타민 D의 함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두부 100g에는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D의 양이 약 40배나 많은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깻잎의 풍부한 칼슘이 두부의 비타민 D와 만나 흡수율이 좋아지게 되죠. 이렇게 깻잎을 계란 두부와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되겠죠. 간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깻잎 두부 계란전 꼭 한번 해 드셔 보시기를 바래요.